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서울은 모든 수산물에 매일 방사능 표본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 안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 주 주간종합뉴스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서울 지역 분위기를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를 수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학부모들은 특히 아이들 급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자치구들에서는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를 조례로 정해놓기도 했는데 이 허울뿐인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첫 소식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지역 맘카페입니다. 앞으로 아이들 해산물을 어떻게 먹일까? 미역국은 끓여줘도 될까? 먹거리를 걱정하는 글들이 눈에 띕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 식탁도 문제지만 아이들 급식이 더 걱정입니다. 급식 앞으로 걱정인 걱정이다. 예전에는 수입만 안 하면 됐었지만 지금은 우리 연 근안까지 지금 다 어쨌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사실 모르고 있는 건 맞아요. 이 같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서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자치구 단위에서 조례가 나왔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연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처음 시작했고 지난달까지 총 10개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강서구와 성동구 등에서는 주민 발의 조례로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현재 조례대로 실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정 분리기 그걸로 10,000초 이상을 돌려야 돼요. 비용이 한 1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 250가지를 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동반이 돼야 되는데 방사능에 관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 친환경 일정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검사 결과만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곳은 구로구. 검사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 1회 정도의 자치구 차원의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조례라는 최소한의 장치가 존재한다는 것, 또 그에 따라 실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이런 걱정은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신청을 받아 방사능 검사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인데 이 수산물은 물론 농산물과 축산물 등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을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입니다. 식품 오염 방사능 검사 결과란 항목이 눈에 띕니다. 들어가 보면 특정 품목에서 요드와 세슘 등이 검출됐는지 또 적합한지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역시 해당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10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수입산, 국내산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부 제품은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식 수입이 안 되는 해외 직구 상품이나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식품 등입니다. 이런 제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순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로 공포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탁 트인 공원은 물론 즐겨 다니던 산책길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서울시는 묻지마 범죄 예방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 이어 주택가 산책로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어진 묻지마 범죄는 일상 속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감마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취객과 노숙자들이 많아 위험 지역으로 꼽혔던 서울의 한 어린이 공원. 지난 2015년 CCTV가 설치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누운 취객들로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무서우실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불안하긴 해요. 뒤에 있을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찍는 거 그런 것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출퇴근은 그냥 차로 하고 있어요. 학교와 주택가 근처에 자리한 한 공원.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학교 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는 흉흉한 사건 이후 등하교 시간대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평상시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지만 불안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서워. 저기를 못 내려가요. 무서워서. 남자들만 했으면 그냥 아니, 뉴스만 보면은 얼른 뛰어 올라가고 맨날 올라오고 그다니까.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공원이지만 내부에는 CCTV 한 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인적이 드문 상황에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범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원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있지만 산책로 새길을 비추는 안전장치는 없어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기도 그러고 저 밑에 가면은 진짜 거기는 거기서 보면 세종대왕은 이렇게 동상 이렇게 보이는 동상만 보이지 거기는 CCTV 없어. 낮에는 이제 밖에서는 그 사람들 있으니까 좀 나은데 일요일 날은 사람이 밤에는 하나도 진짜 없어. 내가 그래서 이거 일요일 날은 없어. 다시는 일요일 날 오후에 안 나가야 저 돼. 밑에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악산 등산로 범죄 현장을 방문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상 밖 범죄에 대비해 특별 TF팀을 만들어 가동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범인들이 범행의 어떤 그 동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범행 욕구가 자제될 수 있도록 CCTV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게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미리 그 예방책을 강구하는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가동할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내 모든 시설 공원과 등산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등산로와 우범 우려 지역에 CCTV 등 감시 장비 확대 설치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나오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우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한양도성 성곽마을과 인접한 종로구 행촌동이 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 도전인데요. 주민 동의서를 다시 모아 다음 달 구청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종로구 행촌동 210-2번지 일대입니다. 독립문 초등학교와 마주한 곳으로 단독과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한양도성 성곽마을 재생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지난 2021년부터 서울형 재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시 재생 사업에 동참했던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통합기획 첫 공모를 준비한 겁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2차례나 재개발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최근 3번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기 때도 봐와서 알다시피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여기는 이제 다 고바위도 이제 언덕도 있고 하는데 1기 때보다 아마 지금 3기 때 홍보가 더 좋아져서 어르신들도 인지가 많이 되셨어요.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를. 올해 추진위원회가 지정한 행촌동 재개발 면적은 약 7만 9천여 제곱미터로 지난해 개발 면적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행촌공터 3호점과 대신고등학교 부지를 빼고 홍파동까지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 만큼 30년 넘은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로가 이제 자꾸 노후되다 보니까 자꾸 비 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매년 고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옆에 뭐나 롤들이 들어와 있는데 왜 행천동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냐 그런 주민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촌동 신속통합계획 준비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2달간 주민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는 3번째 재개발 도전인 만큼 지난해보다 동의율이 높다며 종로구청에 제출하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공모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 속에 20여 년 가까이 나대주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인데요. 물류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주민 반대에도 서울시는 물류 기능이 포함된 39층 규모의 주거 복합공간 조성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민 반대를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입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장안동 화물터미널 부진의 물류시설 건립은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물류시설 개발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입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은 이거를 안 한다, 반대한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주민들은요, 정말 지금 심정은 구청장 소환이라도 하고 싶어요. 주민 반대에도 서울시가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2일 서울시는 13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부 화물터미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18,400여 제곱미터 되는 대지에는 최고 39층 규모 528세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앞서 지난해 제시됐던 계획안과 달라진 건 물류시설의 규모와 안전 대책입니다. 계획안을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시설은 지하 2층과 3층으로 지하화하고 규모도 서울시 물류 기본계획 기준인 18,000제곱미터의 3분의 1 수준인 5,600제곱미터로 축소했습니다. 주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 차량 별도 동선과 진출입구를 마련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대책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가 약 833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받게 될 것이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류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주민 반대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지난 4월 LH가 발주했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정관업체 등의 문제가 연이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부실 시공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전에도 수많은 대형 붕괴 사고가 있어왔지만 건설 현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관업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임시방편의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정부가 매번 요란스럽게 해법을 찾겠다라고 해왔지만 다 아시겠지만 전혀 한 발짝도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번에 다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도 개선 우선 대상으로 건설사업 수행 주체를 꼽았습니다. 70억 원 미만의 직접 시공제 대상을 모든 공사 현장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공사의 50% 이상은 원청이 직접 시공해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시민 제한 제도 개선 대상은 건설사업 수행 주체이다. 건설사, 시공사, 감리사가 그것이다. 첫째,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70억 원 미만의 직접 시공제 대상 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 원청의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 서류 등의 의무화와 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을 요구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인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는 공사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사 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분양받는 자가 공사 현장과 건축물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간 건축물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의 지역 건축센터 건립과 대통령 직속 정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 같은 아파트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민간 건설 공사에도 영상 촬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효과가 적을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부실 시공 항목을 만들어 점검하고 부실 시공일 경우 재시공하는 걸 의무화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내용은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주요 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리하겠다.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부실 시공 예방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1000세대,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어떻게 다 촬영하겠냐는 겁니다.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될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뭘 촬영할 건지 부실 시공 어떻게 그걸 다 촬영을 해요? 안 된다는 거죠. 위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걸 일일이 어떻게 누가 감시할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말합니다. 기준을 정해 부실 시공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부실 시공일 경우 다시 시공하게 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체크하고 감독하는 기능만 정확하게 하면 이런 부실 시공이 나올 수가 없고, 결정적으로 부실 시공이 나왔을 때 재시공 조건을 법제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라 그래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는 다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실 시공 조항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뭐 1분에서 5분까지 걸렸다. 그러면 재시공을 방안을 하면 되는 거예요.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지난 6월 종로구의 정례회 기간에 의장과 부의장 보궐선거를 두고 민주당 측이 의장 선거 무효 소송을 다시 제기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의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결국 의장 직무가 2번이나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종로구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종로구의회 정례회가 열린 지난 6월 22일. 당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두고 여야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 의원 5명 모두 정례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연장자 순에 의해 민주당 여봉모 의원이 임시 의장을 해야 선거를 치르는데 불출석으로 선거는 여러 차례 지연됐다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됐습니다. 결국 민주당 측은 의장 선거 무효 소송을 다시 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소송 끝에 법원은 라도균 의장에게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6월 22일 임시회인데 정례회의이기 때문에 집회 공고를 안 해도 된다. 집회 공고를 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임의로 사무국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그 통지 주체가 그 사무국이 될 수 없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거죠. 법원의 의장 직무정지 결정으로 종로구의회는 이광규 부의장이 또다시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라도균 의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의장을 포함한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 무효 소송 판결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강북권역에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번째 설명회가 진행되는데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입 규모는 3배 가까이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달도 채 남지 않은 2024학년도 수능.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건 정보입니다. 어떤 학교에 자신이 원하는 학과가 있는지, 해당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들은 언제나 정보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담감이나 진도 나가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역시 대입을 하는데 선생님들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좀 많은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대입 전략을 세우는 것도 혼자서는 버겁습니다. 수시 전형에서도 지원 가능한 대학, 학과를 좀 더 면밀히 검색해야 합니다. 제가 수시를 쓸 건데 그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찾는 거랑 이제 전형 찾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학교 수도 적고 이제 전형도 이제 저희는 이제 학생부 교과만 쓸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수가 줄어드는 걸 보면 이제 조금 아쉬운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때문에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학교 밖 청소년 입시 설명회는 이들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특정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 전형별 대입 전략과 대학별 모집 요강 특징 등 필요한 정보가 모두 담겼습니다. 대입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막상 좀 대입의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높이에 맞는 그 입시 용어와 또 검정고시 전형 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 나도 이제 진학할 수 있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좀 됐고 대학 입시에 대한 문턱이 좀 낮아졌다라는 피드백 많이 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설명회가 진행되며 도봉과 강북, 노원, 중랑 등 서울 강북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진학생 규모는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설명회에서도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1세대 민중화가로 알려진 이목상 작가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임 작가가 세운 공공설치 미술을 철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치구도 이 설치 미술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종로구 창신동 산마루 놀이터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지역 아이들을 위한 신개념 놀이공간으로 개장했습니다. 당시 산과 자연을 활용한 친환경 놀이터로 아이들의 창작과 학습을 돕기 위해 예술 감각을 더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술을 접목해 기구 없는 놀이터로 민중화가 이목상 작가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목상 작가가 자신의 연구소에 근무하던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마백이 제작한 일본 위안부를 기리는 기억의 터와 서울숲의 무장의 놀이터 등 모두 5개 설치 미술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공공미술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치구도 철거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종로구는 산마루 놀이터 내 임 작가 이름이 새겨진 현판과 창신 공작소 내 임 작가가 만든 설치 미술을 철거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놀이터는 창신동 지역 아이들의 유일한 놀이 공간으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마루 놀이터는 놀이터가 부족한 창신 승인 지역의 어린이 복합 놀이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존치하고 산마루 놀이터 공원 안에 관련 표식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방향과 동일하게 철거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마백의 미술 작품도 종로구에서 전시된 바 있습니다. 구기동과 평창동 일대에서 열리는 자문방 미술관 프로젝트 작품전에 공개된 겁니다. 종로구는 이마백의 전시 작품과 또 다른 설치 미술도 서울시 처리 기준에 따라 철거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새 구청장에게 바란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 분야인데요. 문화예술시설을 비롯해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화 분야 전문가가 말하는 지역의 현안과 또 새 구청장에 바라는 점을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부터 5년째 강서문화원장을 지내고 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저희 강서구에는 7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각종 전시와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 그 구성원인 회원분들의 연세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시와 공연의 여러 장르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젊은 작가나 예술인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런 젊은 작가나 예술인들, 우리의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저희 강서 아트리움에서는 피터와 늑대라는 그림자 연극, 그 다음에 크로키키 브라더스의 드로잉 쇼라는 어린이 공연을 4회에 걸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참여한 어린아이와 30, 40대의 젊은 부모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공연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중장년층에 이르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그러한 문화가 꽃피는 강서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저희 강서구는 일반 인구 수도 많지만 그에 비례해서 취약계층의 인구 수도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문화 소외계층의 주민들에게 각종 전시와 공연을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배려하는 정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전시와 공연이 수시로 이어지는 문화가 강한 강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하드웨어인 공연장과 전시장은 비교적 예산이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공간이 넓은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의 역사라든지 각종 공원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 가까이에서 전시와 공연이 펼쳐지는 문화가 생활화되는 그러한 정책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소한 이야기를 주민이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네, 서울 지역 25개의 자치구도 태어난 생일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자치구에서 분구된 지역도 있는데요. 네, 올해는 서울 동북권에 자리한 도봉구가 이 성북구에서 분구해서 탄생한 지 50년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난 7월 도봉구 출범 50주년을 맞은 도봉구의 다양한 행사 소식을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네, 도봉구를 담당하는 김민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도봉구 통신원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봉구에 직접 거주하셔서 이 지역의 기념 행사를 취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도봉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어떤 내용들을 취재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7월 1일 도봉구 출범 5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비친 도봉 그림 공모전, 구를 상징하는 나무와 새 공모전, 도봉구 출범 50주년 기념 음악회, 도봉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 50년을 담아낸 사진 영상전까지 다양한 행사들을 취재했습니다. 네, 여러 문화 공연 행사를 주민들에게 선보인 듯합니다. 네, 그럼 이 도봉구 출범 50주년을 주제로 마련된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자치구마다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는데요. 도봉구는 방학동 은행나무와 학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고요. 구를 상징하는 캐릭터, 은봉이와 학봉이, 일명 봉봉이가 탄생했는데요. 전 계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친근감 있게 제작되었고요. 도봉구의 여러 홍보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 50년을 느낄 수 있는 2023년 도봉구 사진 영상 공모전, 도봉의 50년을 담다도 개최되었는데요. 사진 부분에서는 미래 50년을 책임질 문화산업단지 작품과 영상 부분에서는 도봉의 시간 작품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봉문화예술, 도봉의 50년을 기념하는 공연들도 펼쳐졌고요. 도봉의 시간여행, 신문이나 방송 등에 나온 도봉, 자랑하고 싶은 우리 동네 이렇게 3개의 주제를 택해서요.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도봉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도봉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7회 언론에 비친 도봉 그림 공모전도 개최했습니다. 네, 이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 이 도봉구를 알리는 브랜드송도 공개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주말엔 도봉에서 만나요. 네, 도봉 브랜드송 도봉에서 만나요입니다. 도봉구 브랜드송은요, 도봉구의 매력을 대중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표현했는데요. 가수 김경호 씨가 불렀습니다. 작사, 작곡은요, 1987년 신촌 블루스 활동을 한 김형준 님이 하셨고요. 도봉 브랜드송은요, 앞으로 각종 행사는 물론이고요, 홍보 영상 곳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봉구 청사에 전화를 하시면 통화 연결음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도봉 지역의 이곳 저곳에서 이 출범 50주년 문화 행사를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 주민으로서도 감회가 좀 남다를 듯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이번 취재를 통해서 어렸을 때 무심히 지나치던 것도 다시 한번 더 보게 됐고요. 지역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발전하고 미래를 책임질 도봉에 살아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도봉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선보인 문화행사에 대해 김민영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의 주체가 바라는 능동적인 교육 소식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긴 여름방학을 끝내는 동안 학생들마다 다양한 체험 교육을 많이 했을 겁니다. 최근 교육의 이슈로 떠오르는 생태 전환 교육이 무엇이고 또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떤 교육이고 또 그 필요성 여부가 있는지를 전서연 학부모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학생들의 농촌 유학 기금의 근거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농촌에서 자연과 공존을 실천하는 교육인데요. 현장의 교육 사례를 통해 실제 어떤 교육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 수첩에 담았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연서면의 한 농촌 체험장입니다. 200m의 포도나무 터널 아래 작은 방갈로와 휴게시설 등이 마련돼 자유롭게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을 만끽하는 공간입니다. 체험장 주변은 옥수수와 가지, 고추밭 등 여러 농작물을 마을 주민들이 손수 가꾸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9년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지역 특산품 재배, 수확 등 특산품을 활용한 교육농장을 기획했는데 세종시 교육청의 인증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마을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런 포도라든가 딸기가 열리기까지 성장 과정을 아이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구마가 되었던 감자가 되었던 처음에 파종부터 자라는 과정 그리고 수확해서 이걸 가지고 요리하는 과정까지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들이 산 교육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감하는 이 같은 과정은 생태 전환 교육의 일부입니다. 이론적인 학습이 아니라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직접 수확하기까지 몸으로 배움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은 달라집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잘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알려주셨어요. 설명도 언제 어떻게 따야 되는지나 뭐가 익었는지 같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오이나 그런 거 딸 줄은 몰랐는데 여기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여기서 한번 해봐야지 좀 제대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현장 학습이 왜 중요한지 학부모들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농가와 협업해서 이렇게 실제로 옥수수나 이런 채소 같은 걸 따보고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는 이제 도시에서 이런 거 직접 체험할 경험이 없으니까 많이 필요해 보여요. 마을과 지역이 연계한 이 같은 교육은 국내 6차 산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도심의 아이들이 흙을 밟고 손수 농작물을 수확하는 과정은 생태 소양을 인식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와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런 두부콩을 직접 눈으로 보고 두부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아이들이 마을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게 실질적으로 큰 교육에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 등 농작물 생산에 가장 필요한 요소인 만큼 학생들은 스스로 생태 행동을 실천하고 환경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생태 전환 교육은 절박한 기후 위기를 교육으로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연학습을 몸소 경험하는 만큼 교육 경쟁 구도에 대처할 수 있게 구체적인 교육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학부모 수첩 전소연입니다. 네, 특유의 모습을 가진 기영이와 기철이 만화 검정고무신을 대표하는 주인공들인데요. 이 검정고무신을 그린 만화가의 이름은 혹시 다들 알고 계시는지요? 네, 안타깝게도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고 이우영 작가입니다. 그의 삶의 흔적을 통해 만화 검정고무신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추모전이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방학을 맞아 신난 기영이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자로 칸을 그리고 대사를 오려붙이고 몇 번을 고친 흔적까지 작가의 생각과 고민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익숙한 만화 검정고무신이 탄생한 1화 첫 페이지의 원화입니다.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추모전이 이곳 노원구 경춘선 숲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51년 인생 중 30년을 만화가로 살았고 또 그중 절반은 검정고무신을 연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주간 만화 잡지 최장 연재 기록을 세우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기영이 기철이를 그릴 수 없게 됐습니다. 2008년 맺은 저작권 계약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그러나 그는 올해 3월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만화가로서는 최고였다고 저는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남편으로서는 이 상황이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지만 만화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만화 때문에 떠났구나. 나는 그림 그릴 아빠가 사라졌지. 이번 전시에서는 45권의 검정고무신 단행본 전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두 전국의 중고 책방을 수소문해 구한 소중한 책들입니다. 23점의 원화는 이번에 처음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이우영 작가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이 작가의 삶이 검정고무신에 이렇게 녹아 있구나, 검정고무신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를 같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좋은 남편이자 세 남매의 아버지였고 언제나 검정고무신의 아빠였던 고 이우영 작가. 그를 기억하는 공간에서 기영이와 기철이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스킨스쿠버는 호흡을 하면서 레저를 즐기는 스포츠이고 프리다이빙은 숨을 참으면서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소그룹 진행이 되고요. 인원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그 강사가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서 적은 인원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없이 무호흡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 내 몸을 얼마든지 뭐 뒤집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스쿠버 다이빙보다는 프리다이빙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기분 너무 좋아요. 저는 물 옛날부터 수영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재밌고 되게 약간 지상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네, 무더위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8월 한 달도 이제 한 주 정도 남았는데요. 학생들은 2학기가 시작됐고 또 자치구마다 하반기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상반기 못다한 정책이 보완되는 행정,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봅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9월 첫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